아이고, 지안아. 내가 미쳤지. 제발, 제발 이 형님들 좀 내보내줘. 나 진짜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남자의 목소리. 아주 콧물까지 훌쩍거리며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불과 5시간 전만 해도 어땠나요? 세상 천지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었죠. 어차피 결혼하면 다 내 집인데 뭘 그래. 내일부터 우리 엄마, 아버지, 동생들까지 우리 식구 7명 다 같이 여기서 살 거니까 너도 잔말 말고 그렇게 알아. 내 피 같은 돈으로 산 내 신혼집인데 허락도 없이 도어락을 다 부수고 들어와서는 그렇게 뻔뻔하게 통보하던 놈이었습니다. 지아는 푹신한 소파에 느긋하게 기대앉아 자기 손톱을 쓱 불어보며 콧방귀를 꼈습니다. 어머, 민환 씨 왜 그래? 가족끼리 다 같이 북적거리며 살고 싶다며? 당신 어머니 모시고 평생 오순도순 잘 살아봐. 아, 새로 들어간 세입자 형님들한테도 안부 전하고. 맞습니다. 지안이 한 일은 딱 하나였어요. 그 집을 문신 덮은 험상궂은 철거반 형님들한테 반값 월세로 아주 시원하게 넘겨버린 것뿐이었죠. 속이 뻥 뚫리는 이 통쾌한 복수. 하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건 앞으로 닥쳐올 엄청난 폭풍의 아주 작은 서막일 뿐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온갖 행운과 돈줄이 마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봄볕이 통유리창을 타고 길게 들어오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강남 한복판 인테리어 디자인 스튜디오 지안의 대표실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만큼 고요했죠. 서지아는 넓은 책상 앞에 앉아 다음 달 호텔 리모델링 도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펜 끝으로 선을 짚어가는 눈빛이 어찌나 날카롭던지 도면 위 작은 오차 하나도 놓치지 않을 기세였어요. 그때 신입 디자이너 유진이 결제 서류를 품에 안고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이번 주 발주권 사인만 받으면 됩니다. 지안이 고개도 들지 않고 손을 내밀자 유진이 서류를 내려놓다 말고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책상 한쪽 끝에 놓인 사진 액자 하나가 유진의 눈을 붙잡았거든요. 세련되고 단아한 지안의 옆에 얼굴에 깊은 흉터가 그어진 험상궂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이라 유진은 자기도 모르게 입을 열고 말았죠. 대표님, 이 사진 속 분이요. 실례지만 어떤 분이세요? 유진이 손가락으로 액자를 가리키며 머뭇거렸습니다. 대표님이랑은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셔서요. 지안이 그제야 도면에서 눈을 떼고 창밖 먼 하늘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펜을 내려놓는 손길이 천천히 아주 부드러워졌어요. 이 사람, 지안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날 같이 만난 사람이에요. 유진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눈을 깜빡였습니다. 끔찍했던 날이요. 그런데 웃으면서 말씀하시니까 더 궁금한데요. 지안은 서류의 사인을 마저 끝낸 뒤 의자를 살짝 뒤로 젖혔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지안의 어깨 위로 가만히 내려앉았죠. 앉아봐요. 시간 괜찮으면. 유진이 맞은편 소파에 엉덩이를 붙이자 지안의 목소리가 한결 나직해졌습니다. 5년 전 가을이었어요. 그때 나는 결혼을 코앞에 두고 있었거든요. 여기서부터 지안의 기억은 5년 전 그 가을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지안은 큰 건설사 인테리어 팀에서 에이스 대리로 불렸습니다. 밤낮 없이 발로 뛰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서울 외곽에 번듯한 새 아파트 한 채를 장만했죠. 30평짜리 신축 아파트, 그것도 온전히 자기 이름 석자로 올린 집이었습니다.
3년을 사귄 남자친구 박민환과 함께 살 신혼집이었어요. 지아는 그 집에 그야말로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해외에서 직접 마음에 드는 자재를 골라 들여올 만큼 손때 하나하나에 애정이 묻어났죠. 벽지색 하나를 고르는데도 며칠 밤을 고민했으니 말 다 했습니다. 반면 대기업에 다니던 민아는 결혼 준비 내내 좀 이상했어요. 돈 쓸 일만 생기면 슬그머니 발을 빼곤 했습니다. 자기가 더 잘 아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 민아는 늘 이런 식으로 지갑을 닫았습니다. 지안도 모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내 능력에 슬쩍 얹혀가려 한다는 걸 속으로는 다 알고 있었죠. 그래도 지아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결혼만 하면 달라지겠지. 사람이 설마 끝까지 이러겠어 하면서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게 가장 어리석은 믿음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대망의 결혼식을 딱 하루 앞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지아는 신혼여행 짐을 마지막으로 챙기려고 혼자 새 아파트로 향했어요. 콧노래라도 나올 것 같던 그 발걸음이 복도에 들어선 순간 얼어붙고 말았죠. 자기가 직접 주문해 단 그 비싼 지문 인식 도어락이 흉하게 뜯겨나가 있었거든요. 문짝 옆엔 철물점에서나 파는 싸구려 임시 자물쇠가 덜렁덜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지아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뭐야 이거. 도둑이라도 든 거야.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신고 번호를 누르려는 찰나였습니다. 반쯤 열린 현관문 틈으로 왁자지껄한 텔레비전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게다가 귀에 익은 목소리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뒤이어 코를 찌르는 건 분명 삼겹살 굽는 기름 냄새였죠. 지아는 들고 있던 핸드폰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는 걸 누르며 살금살금 안으로 발을 들였어요. 거실 한복판에 펼쳐진 광경에 지아는 그만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민환의 부모님부터 백수 시동생, 시누이 부부까지 일가족이 죄다 몰려와 불판을 깔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거든요. 지안이 며칠을 고민해들인 최고급 가죽 소파 위엔 낡은 짐가방과 이불 보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지안은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따로 있었어요. 시누이가 지안이 신혼여행 때 입으려고 사둔 비싼 실크 원피스를 멋대로 꺼내 입고 있었거든요. 화장대 앞에 앉아 지안의 화장품까지 발라가며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문턱에 선 걸 보고는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상석에 떡하니 앉은 시어머니 광 여사가 입가에 기름을 번들번들 묻힌 채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오니. 고기를 이거밖에 안 사놨더라. 광 여사가 젓가락으로 빈 접시를 툭툭 치며 혀를 찼습니다. 새 며느리 될 사람이 살림을 이렇게 야박하게 해서 쓰나. 지아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가는 그 순간에도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에선 차가운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죠. 그때 안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샤워 가운 차림의 민환이 머리를 털며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왔어요. 지안과 눈이 마주쳤는데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왔어. 짐 좀 미리 옮겨놨어. 뭐 그렇게 놀란 얼굴이야. 민환이 천연덕스럽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지아는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민환아, 이게 다 무슨 상황인지 설명 좀 해줄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만 지아는 끝까지 침착하려 애썼어요. 민환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내가 본가 전세금 빼서 동생 사업 자금으로 다 줬거든. 그래서 갈 데가 없어졌어. 너무도 당당한 말투에 지아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우리 식구 7명, 이 집에서 다 같이 사는 거야. 어차피 넓잖아. 마치 날씨 이야기라도 하듯
가볍게 내뱉었죠. 광 여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명의가 무슨 소용이니? 부부되면 다 한 집안 재산이지. 광 여사가 손사래를 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며느리가 시부모 모시는 거야 당연한 도리 아니냐. 유난 떨 거 없다. 소파에 드러누워 텔레비전만 보던 시아버지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그래. 가족끼리 정붙이고 살면 좋지 뭘. 고기를 뒤집던 시동생까지 실실 웃으며 지안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온 가족이 한 통속이 되어 지안을 둘러싼 그 순간이었어요. 지안은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성의 끈이 끊어질 것만 같았지만 동시에 머릿속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죠. 이 말도 안 되는 사람들과 한 식구가 되는 순간 내 인생은 통째로 무너진다. 그 사실 하나만큼은 칼날처럼 선명했습니다.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이번엔 신고 번호가 아니라 카메라였어요. 뜯겨나간 도어락부터 난장판이 된 거실까지 하나하나 차분히 화면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찰칵 찰칵. 그 소리에 민환과 광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야, 너 지금 못 찍어. 미쳤어. 민환이 벌떡 일어나 다가왔지만 지아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거실 전체를 빠짐없이 찍었습니다. 손끝 하나 떨지 않고 말이죠. 지안의 눈빛은 이미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찰칵 소리를 마지막으로 지안은 핸드폰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거실 안의 모든 시선이 지안에게 꽂혔지만 정작 지안의 얼굴엔 아무 표정도 없었어요. 조금 전까지 떨리던 손은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다들. 지안이 입을 열자 시끌벅적하던 거실이 순식간에 잠잠해졌습니다. 내일 결혼식 안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파혼이에요. 지안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칼로 베듯 또렷했습니다. 광 여사가 입에 물고 있던 상추쌈을 뱉을 뻔하며 소리쳤습니다. 뭐? 파혼? 이 계집애가 지금 정신이 나갔나? 광 여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이 집 처음부터 끝까지 제 이름으로 산 제 집입니다. 여러분이 들어올 권리 단 한 톨도 없어요. 지안이 또박또박 말을 맺고는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민환이 맨발로 복도까지 뛰어나왔습니다. 야, 서지안. 너 진짜 이럴 거야.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민환이 지안의 팔목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지안은 그 손을 내려다보다가 망설임 없이 민환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아! 민환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다리를 부여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지안은 그 틈에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문이 닫히는 좁은 틈으로 다리를 붙들고 욕을 퍼붓는 민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지안은 끝까지 그 얼굴을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차에 올라탄 지안은 한참을 운전대만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머릿속에선 차가운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죠. 그냥 파혼으로 끝낼 순 없지. 지안이 백미러 속 자기 눈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집을 짓밟았으면 대가를 치러야지. 지안은 며칠 전 우연히 지나친 한 사무실을 떠올렸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 재개발 구역에서 험악한 명도 작업을 진행하던 곳이었죠. 태산 철거 및 경우 용역. 지안은 핸들을 꺾어 그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밤이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구의 사내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야식을 먹던 사내들의 눈빛이 험악하게 번뜩였어요. 뭐야 아가씨. 여기 길 잘못 들었어. 한 사내가 라면 그릇을 내려놓으며 비웃었습니다.
지아는 그 시선들을 무시하고 안쪽으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가장 안쪽 책상에서 서류를 보던 남자. 얼굴 한쪽에 깊은 흉터가 그어진 사내 강태호였습니다. 지아는 그 앞에 자기 신분증과 아파트 등기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거래 하나 하러 왔어요. 지안의 당돌한 한마디에 태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이 제 집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어요. 지안이 서류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집 시세 절반인 월세 30만 원에 여러분 합숙소로 빌려드릴게요. 사무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조건은 하나예요. 오늘 밤 당장 짐 싸들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내보내주세요. 태호는 한참 동안 지안의 얼굴을 뜯어봤습니다. 아가씨,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태호가 의자에 등을 기대며 팔짱을 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 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온 거 맞아. 지아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알고 왔어요. 그래서 온 거고요. 지안의 눈빛엔 서늘한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태호는 그 눈을 마주하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재밌네, 아가씨. 이런 손님은 또 처음이야. 태호는 컴퓨터로 등기 서류가 진짜인지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서류엔 한 점 흠도 없었어요. 태호가 책상 서랍에서 인주를 꺼냈습니다. 좋아. 합법적인 세입자 권리 행사라 이거지. 까짓 거 해봅시다. 태호가 계약서에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붉은 도장이 찍히는 순간 지안의 입가에도 처음으로 옅은 웃음이 번졌죠. 계약서가 완성되자 태호가 손짓 한 번으로 부하들을 불렀습니다. 마동아, 형제들 데리고 새집 구경 좀 가자. 마동 반장을 비롯한 문신 새긴 떡대 5명이 우르르 일어났습니다. 야구 배트며 골프채가 담긴 장비 가방을 척척 챙겨 들었어요. 이삿짐 나르듯 능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사내들은 승합차에 올라타고는 지안의 아파트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세상 가장 합법적인 세입자가 되어 입주하러 가는 길이었죠. 그 시각 아파트 거실. 미난 일가족은 지안이 홧김에 한 소리려니 하고 다시 둘러앉아 맥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 가시나 어디 가서 며칠 시집살이 맛 좀 보면 정신 차리겠지. 광 여사가 깔깔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부서진 현관문이 거칠게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거구들이 신발을 신은 채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거실에 있던 일가족이 일제히 얼어붙었죠. 어이쿠, 새 보금자리가 아주 넓고 좋네. 마동 반장이 계약서를 민안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여기 새 들어 사는 사람들이거든. 안방하고 거실 좀 비워주셔야겠어. 민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세입자? 광 여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깡패들이다. 사람 살려. 마동 반장은 콧방귀를 뀌며 거실 한복판에 번호를 탁 내려놨습니다. 그러고는 천연덕스럽게 라면 물을 올렸어요. 아주머니 소리 지르지 마쇼. 우린 그냥 우리 집에서 라면 끓여 먹는 것뿐인데. 떡대들이 거실을 휘젓고 다니자 기세등등하던 일가족은 슬금슬금 벽 쪽으로 밀려났습니다. 조금 전까지 호령하던 광 여사도 입을 틀어막은 채 덜덜 떨었죠. 그렇게 정확히 5분이 지났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제야 깨달은 민아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지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같은 시각 용역 사무실 소파에 앉아있던 지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안은 빙긋 웃으며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민안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지안아,
지안아,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이 사람들 좀 내보내줘. 민환이 콧물까지 훌쩍이며 빌었습니다. 원래대로 다 돌려놓을게. 제발 한 번만. 지아는 소파에 느긋하게 기대앉은 채 손톱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민환아, 그렇게 다 같이 살고 싶다며. 지안의 목소리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 평생 식구들이랑 오순도순 잘 살아봐. 지아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미련 없이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는 민환과 일가족 번호를 하나씩 차단 목록에 올렸어요. 핸드폰을 책상에 탁 내려놓는 손길이 어찌나 후련해 보이던지요. 다급해진 민환 일가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가택 침입이라며 목청을 높였죠. 잠시 후 출동한 경찰들은 살벌한 거실 풍경에 잠깐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마동 반장이 내민 계약서를 보고는 표정이 묘하게 바뀌었어요. 이거 정식 임대차 계약서네요. 도장도 다 찍혀 있고. 경찰이 난감한 얼굴로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이건 세입자분들하고 점유하신 분들 사이의 다툼이라 저희가 강제로 누굴 내보낼 권한이 없습니다. 경찰은 그 말을 남기고 철수해버렸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끈마저 끊어진 거예요. 민환과 일가족은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허둥지둥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야반도주가 따로 없었죠. 그 와중에 민환은 신발장 구석에 가방 하나를 툭 떨어뜨리고 나갔습니다. 낡은 노트북이 든 가방이었어요. 당장은 아무도 그 가방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원래대로라면 결혼식이 한창 무르익었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예식장은 텅 빈 채 영문 모르는 하객들의 웅성거림만 가득했어요. 신부도 신랑도 끝내 나타나지 않았죠. 그 시각 지아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날 밤 찍어둔 영상과 계약 서류를 책상 위에 가지런히 펼쳐놓았어요. 이걸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지안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충분합니다. 증거가 아주 깔끔하네요. 변호사가 영상을 넘겨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안은 그 자리에서 민환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같은 시각 갈 곳을 잃은 광 여사와 시댁 식구들은 거리에 나앉아 있었습니다. 이불 보따리를 끌어안은 채 서로 삿대질을 해댔죠.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멀쩡한 집 놔두고 무슨 짓을 한 거니? 광 여사가 민환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엄마가 다 같이 들어가자고 했잖아. 민환도 지지 않고 악을 썼어요. 결국 일가족은 서로를 원망하며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싸구려 모텔방에 처박힌 민환은 이를 갈았습니다. 빼앗긴 집과 잃어버린 모든 것에 대한 미련이 도끼로 변해갔어요. 서지안, 네가 이렇게까지 나온다 이거지. 민환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예전 영업일을 하며 알게 된 악명 높은 변호사 최태준이었죠. 다음 날 민환은 최 변호사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변호사님, 수임료 드릴 돈은 없어요. 민환이 비굴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대신 그 여자 아파트 소송으로 빼앗아 오시면요. 판 돈의 절반을 드릴게요. 최 변호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절반이라 30평 신축이면 꽤 짭짤하겠는데. 최 변호사가 입맛을 다셨어요. 좋아. 내가 그 여자 사회에서 아주 매장시켜 줄 테니까. 최 변호사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손을 맞잡았죠. 며칠 뒤 지아는 여느 때처럼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빼앗긴 일상을 추스르며 다시 도면을 펼친 참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전 지안이 속한 본부 전체에 이상한 이메일이 쏟아졌습니다.
발신자도 알 수 없는 메일이 수십 명에게 동시에 뿌려진 거예요. 이게 뭐야? 지안이 메일을 열어보고는 손이 굳었습니다. 자기가 하청업체 직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뒷돈을 챙겼다는 내용이었어요. 가짜 사진까지 그럴듯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안의 이름으로 된 가짜 대화방 화면까지 사내 게시판에 떡하니 올라왔죠. 전부 최 변호사가 꾸민 짓이었습니다. 소문은 반나절 만에 회사 전체로 퍼졌어요. 복도를 지날 때마다 수군대는 소리가 따라붙었습니다. 저 여자래. 소문난 그 사람. 멀쩡하게 생겨서는 사람 모를 일이야.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에 지안은 그만 외톨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평소 지안의 빠른 승진을 못마땅해 하던 직속 상사 김 팀장. 김 팀장은 이때다 싶었어요. 본부장님, 이대로 두면 본부 전체 이미지가 망가집니다. 김 팀장이 본부장실로 달려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지안 대리, 당장 업무에서 빼야 합니다. 결국 지안이 공들여 준비하던 호텔 프로젝트는 통째로 김 팀장에게 넘어갔습니다. 지안의 손에서 모든 권한이 빠져나간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최 변호사가 직접 본부장실까지 찾아왔습니다. 지안을 상대로 한 거액의 소송 서류를 들이밀며 회사를 압박했죠. 이 직원 하나 때문에 회사가 시끄러워지면 그쪽도 곤란하실 텐데요. 최 변호사가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회사 명예가 떨어질까 겁먹은 경영진은 즉각 움직였어요. 지안의 사내 전산망 접속부터 막아버렸습니다. 며칠 뒤 긴급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지안은 그 자리에 홀로 들어가 맞섰어요. 이건 전부 조작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를 모함하고 있어요. 지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싸늘하기만 했죠. 김 팀장이 미리 손써둔 하청 직원이 거짓 증언을 늘어놓았습니다. 네. 서지안 대리가 먼저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 직원이 지안을 똑바로 보지도 못한 채 더듬거렸어요. 정교하게 위조된 장부까지 책상 위에 올라오자 지안의 해명은 힘없이 묻혀버렸습니다. 내일 오전에 최종 회의를 열어 해고와 고소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차갑게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나가주세요. 지안은 회의실에서 떠밀리듯 쫓겨났습니다. 사내 출입 권한이 죄다 막힌 지안은 짐을 챙겨 회사를 나섰어요. 하필 그날따라 비까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우산도 없이 지안은 그 비를 고스란히 맞았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린 채 지안은 정처 없이 걸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초췌한 몰골의 한 남자가 지안의 앞을 떡 가로막았어요. 며칠 사이 폐인이 다 된 민환이었습니다. 꼴 좋다 서지안. 민환이 비를 맞으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소송 취하해 줄게. 대신 아파트명에 당장 넘기고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 민환이 손가락으로 지안의 가슴팍을 툭툭 밀었습니다. 그럼 봐줄게. 어때? 좋은 조건이지. 지안의 안에서 무언가 툭 끊어졌습니다. 며칠간 눌러왔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지안은 주먹을 꽉 쥐고 민환의 뺨을 향해 팔을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커다랗고 단단한 손이 공중에서 지안의 손목을 부드럽게 낚아챘어요. 이어 거대한 그림자가 지안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비에 젖은 검은 슈트, 얼굴에 깊은 흉터가 그어진 남자 강태호였습니다. 태호는 서늘한 눈으로 민환을 내려다봤어요. 아! 태호의 낮은 목소리에 민환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지금 당장 안 꺼지면 내 뼈가 이 빗물에 섞여 흘러갈 줄 알아. 태호가 한 발 다가서자
미나는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 새끼는 또 뭐야? 민환이 뒷걸음질 치다 빗물에 미끄러졌어요. 엉덩방아를 찌은 채 허겁지겁 일어나 주랭랑을 쳤습니다. 지아는 멍하니 태호를 올려다봤습니다. 빗속에 서 있는 그 큰 등이 이상하게도 따뜻해 보였어요. 쏟아지던 비를 피해 두 사람이 들어선 곳은 인적 드문 골목 안작은 카페였습니다. 태호는 비에 흠뻑 젖어 떨고 있는 지안의 어깨에 자기 재킷을 덮어주었어요. 따뜻한 거 한 잔 시킬게. 일단 몸부터 녹여. 태호가 직원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지아는 그제야 자기가 얼마나 떨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뜨거운 차가 나오자 두 손으로 잔을 감싸 쥐었습니다. 가쁘던 숨이 조금씩 가라앉았죠. 고마워요. 그런데 여기까진 어떻게 알고? 지안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태호는 대답 대신 차 안에서 가져온 검은 가방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지퍼를 열자 화면 모서리가 깨진 낡은 노트북이 나왔습니다. 이거 본 적 있어. 지안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날 마동이가 그 집에서 사람들 내보낼 때 말이야. 태호가 노트북을 툭툭 두드렸어요. 내 전 남자친구라는 그 사람이 도망치다가 신발장에 떨어뜨리고 간 물건이야. 지아는 그 노트북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태호는 이미 지안의 회사 일까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험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정보가 도는 길이 따로 있는 모양이었죠. 태호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실장, 카페로 좀 와. 일거리 생겼어. 전화를 끊은 지 10분쯤 지났을까요? 장비 가방을 둘러맨 한 사내가 능청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형님 부르셨어요. 오늘 비 와서 공치는 줄 알았더니. 박 실장이 능글맞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태호가 짧게 소개했습니다. 박 실장이야. 예전에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잘 나가던 사람인데 윗선 비리 고발했다가 옷 벗었지. 박 실장이 머리를 긁적이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뭐 그런 사연이 좀 있죠. 박 실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노트북에 자기 장비를 척척 연결했어요. 손놀림이 어찌나 빠른지 윈도우 잠금 암호를 단숨에 풀어버렸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민환이 평소 깔아둔 메신저며 클라우드가 줄줄이 자동으로 연결됐어요. 오호, 이 양반 보안이라곤 손톱만큼도 신경 안 썼네. 박 실장이 혀를 찼습니다. 그때 박 실장의 모니터에 실시간 대화창 하나가 떠올랐어요. 지금 이 순간 모텔에서 컴퓨터를 켜고 있는 민환의 대화방이었습니다. 형님, 이거 보세요. 셋이서 아주 신나게 떠들고 있는데요. 박 실장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지안이 화면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거기엔 민환과 최 변호사 그리고 김 팀장이 나누는 대화가 고스란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내일 열릴 회의를 어떻게 넘길지, 거짓 증언을 어떻게 맞출지 짜는 내용이었죠. 지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지안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박 실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클라우드 폴더를 뒤지자 더 엄청난 것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가짜 대화방을 만드는 데 쓴 파일들의 기록. 최 변호사가 민환의 아파트를 절반 나눠 갖기로 한 비밀 약정서. 거기다 최 변호사가 자기 비자금 장부까지 민환의 저장 공간에 몰래 숨겨놓은 것까지 나왔습니다. 형님, 이거 수백억짜리 장부예요. 이 양반들 인생 끝났네. 박 실장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지아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박 실장은 모든 증거를 안전하게 복사해 작은 저장 장치 하나에 담았습니다. 그러고는 지안의 손에 꼭 쥐어줬어요. 자, 사장님.
이게 사장님 반격의 핵폭탄입니다. 지아는 손안의 저장 장치를 내려다봤습니다. 며칠간 짓밟히기만 하던 마음에 비로소 차가운 불씨 하나가 살아났어요. 하지만 태호가 진지한 얼굴로 말렸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경찰에 들고 가면 안 돼. 태호가 손가락을 저었어요. 남의 노트북 몰래 들여다본 거라 오히려 너만 코 꿰일 수 있어. 지안이 멈칫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박 실장이 씩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합니다. 출처 안 남게 깔끔하게 뿌려야죠. 박 실장은 자기 장비를 이리저리 만지더니 최 변호사의 비자금 장부와 김 팀장의 모의 내역을 한 곳에 정리했습니다. 그러고는 여러 언론사 제보함과 경찰 익명 신고함에 한꺼번에 뿌려버렸어요. 출처를 알 수 없게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말이죠. 지아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태호를 봤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도와줘요? 나 그쪽이랑 일면식도 없던 사람인데. 지안의 목소리에 의아함이 묻어났어요. 태호는 잠시 창밖 빗줄기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예전에 벼랑 끝까지 몰려본 적이 있거든. 태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억울하게 다 빼앗기고 세상에 내 편 하나 없던 시절이. 지아는 말없이 그 옆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날 비 맞으면서 서 있는 너 보니까 딱 그때 내 모습 같더라. 태호가 지안을 돌아봤어요. 그래서 그냥 못 지나치겠더라고. 네가 무너지는 거 보기 싫었어. 지안의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험한 외모 뒤에 숨은 이 사람의 진심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어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지안의 어깨에서 힘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지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두 사람은 내일 아침 회의에서 이 증거를 어떻게 터뜨릴지 머리를 맞댔습니다. 태호는 만일을 대비해 출근길에 직접 호위하겠다고 했어요. 내일 너 혼자 보낼 일 없어. 우리가 다 따라붙을 거니까. 태호가 든든하게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지아는 태호의 호의를 받으며 안전한 호텔로 옮겼어요. 오랜만에 두 다리 뻗고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같은 시각 승리를 확신한 민환과 최 변호사는 고급 술집에서 잔을 부딪히고 있었어요. 제보가 이미 터진 줄도 모른 채 말이죠. 내일이면 그 집은 우리 거야. 자, 마셔. 최 변호사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완벽하게 차려입은 지안이 호텔 로비로 내려왔어요. 화장 하나 흐트러짐 없이 전투를 앞둔 장수 같은 모습이었죠. 로비엔 태호와 슈트 차림의 마동 반장 일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다가서자 사내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가시죠, 사장님. 마동 반장의 한마디에 지안은 결연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오전 10시 회사 대회의실 앞. 지안이 태호와 경호팀의 호의를 받으며 복도를 걸어왔습니다. 며칠 전 비를 맞으며 쫓겨나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지안은 회의실 문을 망설임 없이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죠. 감사팀장이 당황한 얼굴로 일어섰습니다. 서지안 대리, 지금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지만 김 팀장은 입꼬리를 슬쩍 올리며 여유를 부렸어요. 마지막으로 발악하러 왔나 보지. 지아는 그 비웃음을 못 들은 척 회의실 앞쪽으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그러고는 프로젝터에 저장 장치를 연결했어요. 무슨 짓이야, 지금. 김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스크린에 화면이 떠오르는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거기엔 어젯밤 민환과 김 팀장, 최 변호사가 주고받은 대화가 그대로 펼쳐졌습니다. 지안을 몰아낼 거짓 증언을 어떻게 맞출지 짜는 내용이 한 줄 한 줄 또렷이 보였어요.
이게, 이게 무슨, 김 팀장의 얼굴이 핏기 없이 굳어갔습니다. 지아는 다음 화면을 띄웠어요. 위조된 장부 파일의 속 기록이었습니다. 그 문서를 마지막으로 손댄 사람의 사본이 화면에 떡하니 박혀 있었죠. 여기 이 번호. 지안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짚었습니다. 김 팀장님 사본 맞죠? 회의실에 있던 모두의 시선이 김 팀장에게 쏠렸어요. 김 팀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아니야. 이건 누가 조작한 거야. 김 팀장이 더듬거렸지만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소란을 듣고 본부장이 회의실로 달려왔습니다. 스크린을 본 본부장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김 팀장, 자네가 이런 짓을 벌인 거였나? 본부장이 호통을 쳤습니다. 당장 직위 해제하고 감사실에서 낱낱이 조사하도록 해. 김 팀장은 고개를 푹 떨군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본부장은 지안을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대리,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 정말 미안하게 됐어. 본부장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빼앗긴 프로젝트 전부 원래대로 돌려놓겠네. 자네가 다시 맡아주게. 지아는 그제야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간 쌓였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듯 했어요. 바로 그 무렵 바깥 세상은 발칵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이 익명으로 뿌린 최 변호사의 비자금 장부가 뉴스 속보로 터진 거예요. 악덕 변호사 수백억 대 비자금 의혹. 화면에 큼지막한 자막이 떴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었어요. 압박을 받은 경찰이 곧장 움직였습니다. 정식 절차를 밟아 최 변호사의 사무실을 덮쳤죠. 숨겨둔 장부며 불법 정황이 현장에서 줄줄이 쏟아졌습니다. 잠깐, 이거 오해야. 손 치워. 최 변호사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최 변호사는 수갑을 찬 채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끌려나갔습니다. 든든한 뒷배가 사라지자 민환도 끝장이었어요. 남의 정보를 빼돌리고 문서를 위조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경찰에 불려갔습니다. 민환이 다니던 회사에도 이 소식이 보도됐어요. 회사는 망설임 없이 민환을 잘라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을 직원으로 둘 순 없지. 회사 측의 단호한 한마디였어요. 직장을 잃은 데다 갚아야 할 합의금과 벌금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결국 민환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허름한 고시원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그렇게 모든 복수가 통쾌하게 마무리됐습니다. 며칠 뒤 지아는 태산용역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태호 앞에 두툼한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받아요. 약속한 성공 보수예요. 지안이 봉투를 책상에 올려놓았어요. 하지만 태호는 그 봉투를 슬며시 도로 밀어냈습니다. 이건 안 받을래. 태호가 머리를 극적이며 멋쩍게 웃었어요. 대신 이번 주말에 나랑 밥 한 끼 먹어줄래? 태호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냥 둘이서 평범하게 말이야. 험한 일을 하던 사내가 수줍게 데이트를 청하는 모습이라니요. 지아는 그만 피식 웃고 말았어요. 저 무서운 얼굴 뒤에 이렇게 순박한 사람이 숨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좋아요. 같이 먹어요. 지안이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첫 데이트는 허름한 동네 고깃집에서 이루어졌어요. 낡은 불판 위에서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해서 둘 다 말이 없었지만 소주 한 잔이 들어가자 분위기가 풀렸어요. 나 이런데 진짜 오랜만이에요. 지안이 잔을 기울이며 웃었습니다. 비싼 데보다 이런 데가 100번 낫지. 사람 냄새 나잖아. 태호도 환하게 웃었어요. 이 한 끼를 시작으로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깊은 상처를 가만히 보듬어주는 사이가 됐어요. 지아는 자기 재능을 살려 칙칙하던 태호의 회사를 새로 단장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어두운 분위기를 싹 걷어내고 세련된 모습으로 바꿔놓았죠. 태호의 회사는 그렇게 거친 과거를 청산했어요. 번듯한 민간 보안 회사 티오 시큐리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게 다 내 덕분이야. 태호가 새 간판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1년 뒤 두 사람은 지안이 되찾은 그 아파트 단지의 작은 정원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요란한 잔치 대신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만 모인 소박한 자리였어요. 턱시도를 말끔하게 차려입은 마동 반장과 떡대 형님들이 하객들을 안내했습니다. 험상궂은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정장 차림이라 다들 그 모습에 웃음을 터뜨렸죠. 형님, 오늘 진짜 멋있는데요. 누군가 한마디 던지자 마동 반장이 헛기침을 했어요. 부부가 된 두 사람은 일에서도 척척 손발이 맞았습니다. 지안의 인테리어 회사와 태호의 보안 회사가 함께 큰 건물 일을 따내며 승승장구했어요. 결혼 2년 차에 접어들던 해였습니다. 지안은 두 사람의 사랑이 맺은 첫 딸을 건강하게 낳았어요. 봄에 태어난 아이라 이름을 봄이라 지었습니다. 태호는 거친 두 손으로 작디작은 아이를 조심스레 안아들었어요. 이렇게 작은데 어쩜 이렇게 예쁘냐? 태호의 눈가에 굵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험하게만 살아온 사내가 처음으로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지아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보미의 세 번째 생일을 한 달 앞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보미는 부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어요. 까르르 웃는 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지는 더없이 평화로운 날들이었죠. 그런데 그 평화가 한순간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보미가 밤새 펄펄 끓는 열에 시달렸어요. 작은 몸 곳곳에 붉은 반점이 번지더니 숨까지 가빠졌습니다. 여보, 보미가 이상해. 숨을 제대로 못 쉬어. 지안이 새파랗게 질려 태호를 흔들어 깨웠어요. 태호는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빨리 병원 가자. 아무것도 챙기지 말고 일단 애부터. 태호가 기저귀 바람에 보미를 담요에 둘둘 쌓아놨어요. 두 사람은 한밤중에 큰 병원 응급실로 미친 듯이 차를 몰았습니다. 여러 검사가 끝난 뒤 담당 의사가 무거운 얼굴로 다가왔어요. 부모님 마음 단단히 잡수셔야 합니다. 의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가 아주 드문 종류의 혈액병에 걸렸습니다. 어린아이한테 오는 위험한 병이에요. 지안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보미가. 지안이 의사의 가운을 붙들었습니다.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 하고요. 곧 다른 사람의 골수를 옮겨받는 수술도 받아야 합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더 가라앉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 목숨이 위험합니다. 태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두 사람은 그날로 보미에게 골수를 줄 수 있는지 검사부터 받았습니다. 부모니까 당연히 맞겠거니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며칠 뒤 돌아온 결과는 잔인했습니다. 두 분 다 아이와는 맞지 않습니다. 의사가 안타까운 얼굴로 고개를 저었어요. 지아는 검사지를 손에 든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빠인데 어떻게 둘 다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병원은 나라 안팎의 기증자 명단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보미의 특이한 몸과 딱 맞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찾고 또 찾아도 허사였죠. 그 사이 보미는 독한 치료를 견디느라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탐스럽던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고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해졌어요. 그 작은 몸이 바늘에 찔릴 때마다 지안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태호는 매일 밤 병원 비상계단에 홀로 주저앉았어요. 평생 누구 앞에서도 약한 모습 안 보이던 사내가 거기서 숨죽여 울었습니다. 내 목숨을 떼서라도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태호가 두 주먹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이 태호를 짓눌렀습니다. 한편 그 무렵 미나는 바닥까지 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어요. 고시원 월세조차 못 내 거리를 떠도는 신세나 다름없었죠. 겨우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자리 하나를 구했는데 하필 그곳이 보미가 입원한 그 큰 병원이었습니다. 병원 쓰레기를 치우는 하루짜리 일이었어요. 며칠 뒤 폐기물을 나르던 미난이 병원 식당 구석에서 한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수액줄을 꽂은 채 넋이 나간 얼굴로 앉아있는 사람. 다름 아닌 지안이었어요. 미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저 여자가 여기 왜? 미나는 슬그머니 지안의 뒤를 밟았어요. 지안이 향한 곳은 어린이 안병동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어슬렁대던 미나는 지나가는 간호사들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그 집 아이 참 안 됐어. 맞는 사람이 없어서 점점 나빠지기만 하니. 간호사들의 말에 미난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지안의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그 순간 알아챈 거예요. 아? 잘 나가던 서지안이 이제 와서 이 꼴이네. 미난의 눈에 뒤틀린 빛이 번뜩였습니다. 자기는 밑바닥을 기는데 지안은 성공한 사업가 부부가 됐다는 사실. 오래 묵은 열등감이 한꺼번에 골마 터졌어요. 미나는 청소 카트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한 호출을 받고 자리를 비운 바로 그 틈을 노렸어요. 스테이션 책상 위에 켜져 있던 태블릿으로 슬쩍 다가갔습니다. 거기엔 보미의 검사 자료가 화면 가득 떠 있었어요. 미나는 핸드폰을 꺼내 그 화면을 재빨리 찍었습니다. 찰칵?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 보미의 정보가 미난의 손에 들어갔어요. 며칠 뒤 미나는 남은 돈을 박박 긁어 모았습니다. 예전에 알게 된 문서 위조꾼을 찾아갔어요. 훔친 자료를 내밀며 보미와 완벽하게 맞는 가짜 검사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이거 진짜처럼 보이게 한치 어긋남도 없이 민환이 돈뭉치를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며칠 후 보미의 병실을 뜬 눈으로 지키던 지안에게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이게 뭐지? 지안이 떨리는 손으로 첨부된 사진을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지였어요. 거기 적힌 숫자가 보미의 것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지안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맞는 사람이 있었어. 우리 보미랑 맞는 사람이. 지안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도착한 다음 문자가 지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아이를 살리고 싶으면 현금 10억을 준비해라. 화면 속 글자가 차갑게 빛났습니다. 내일 밤 12시 외곽 폐창고로 혼자 와라. 협박이었어요. 지안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은행에 전화를 걸어 회사 돈이라도 빼낼 작정으로 허둥댔어요. 10억이고 100억이고 상관없어. 우리 보미만 살릴 수 있다면. 지안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그때 병실로 돌아온 태호가 지안의 새하얀 얼굴을 보고 멈춰 섰어요. 여보,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태호가 다급히 다가왔습니다. 지안은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핸드폰만 꽉 쥐고 있었어요. 태호가 그 핸드폰을 가만히 빼앗아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읽어 내려가는 태호의 눈빛이 점점 서늘해졌어요.
이상해. 태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맞는 사람을 찾았으면 병원을 통하면 될 일인데 왜 돈을 요구해? 태호의 머릿속에 묘한 위화감이 스쳤어요. 게다가 지안의 개인 번호를 알아낸 수법도 수상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태호가 흥분한 지안의 두 어깨를 꽉 붙들었어요. 이게 누구 짓인지 확실히 알기 전까진 절대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 태호의 단호한 목소리에 지안이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호는 곧장 병원 복도로 나갔어요.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번호의 위치와 정체를 알아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용히 끓어오르는 분노를 꾹꾹 누르면서요. 박 실장의 추적은 빨랐습니다. 협박 문자가 날아온 위치가 얼마 지나지 않아 화면에 떴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기가 막혔습니다. 문자가 발신된 곳이 바로 보미가 입원한 그 병원 지하였거든요. 쓰레기를 모아두는 폐기물 처리장 근처였습니다. 형님, 이거 병원 안에서 보낸 문자예요. 박 실장이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태호는 즉시 회사 보안팀을 움직였습니다. 병원 곳곳의 폐쇄회로 화면을 조용히 확보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 장면을 찾아냈습니다. 청소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간호사 자리를 기웃거리다 태블릿을 몰래 찍는 모습이었어요. 화면을 키워 얼굴을 확인한 순간 태호의 눈동자가 살기로 번뜩였습니다. 박민환, 이 인간이었어. 태호가 이를 악물었어요. 앙심을 품은 옛 남자가 어린아이 목숨을 미끼로 사기를 치고 있었던 겁니다. 태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지로 눌렀어요. 지안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은 뒤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놈을 현장에서 완벽하게 잡아야 해. 태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증거 하나 빠짐없이 다시는 빠져나갈 수 없게. 다음 날 밤 12시 사람 발길 끊긴 외곽의 낡은 폐창고였습니다. 커다란 가방 하나를 든 지안이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섰어요. 발소리가 텅 빈 창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모자를 푹 눌러 쓴 민환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손엔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왔구나, 서지안. 혼자 잘 도왔네. 민환이 비열하게 웃었어요. 돈가방 이리 던져. 그럼 그 검사지 진짜 주인 알려줄게. 민환이 한 발 한 발 다가왔습니다. 지아는 가방을 꽉 쥔 채 뒷걸음질을 쳤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굉음을 내며 쾅 닫혔어요. 동시에 눈부신 조명이 사방에서 일제히 켜졌습니다. 2층 난간과 출입구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태호와 티오 시큐리티의 정예 20명이었습니다. 민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야, 이거. 함정이었어. 민환이 발악하듯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마동 반장이 한 손으로 가볍게 파이프를 쳐냈어요. 쇠막대가 바닥에 요란하게 나뒹굴었습니다. 마동 반장은 민환의 양팔을 뒤로 꺾어 바닥에 짓눌렀어요. 악나, 이거 놓으라고. 민환이 짐승처럼 버둥거렸습니다. 태호가 천천히 그 앞으로 걸어왔어요. 바닥에 엎어진 민환을 내려다보는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네가 감히. 태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쳐. 태호가 한 발로 민환의 어깨를 지그시 눌렀습니다. 내가 너를 다시는 햇빛 못 보게 만들어줄 테니까 각오해. 민환은 그제야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실감한 듯 떨었어요. 미리 연락을 받고 대기하던 경찰이 창고로 들이닥쳤습니다. 박민환, 어린아이를 상대로 한 협박과 사기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민환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민환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끌려나갔습니다. 비열한 협박범은 그렇게 단죄됐어요. 하지만 정작 보미를 살린 진짜 사람은 아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 앞에 지아는 창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잡으면 뭐해? 우리 봄이 살릴 사람은 여전히 없는데. 지안이 두 손에 얼굴을 묶고 흐느꼈습니다. 태호가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지안을 가만히 끌어안았어요. 병원으로 돌아온 부부에게 주치의가 또 한 번 무거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봄이 상태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야 해요. 의사의 말에 지안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봄이는 온갖 기계를 단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가슴이 힘겹게 오르내릴 때마다 태호의 가슴도 무너졌어요. 태호는 유리창에 이마를 댄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무언가 결심한 듯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여보, 나 한 가지 해볼 게 있어. 태호의 눈에 마지막 불씨 하나가 살아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태호는 회사 직원 300명을 전부 병원 앞 광장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거기에 옛날 철거 현장에서 함께 구르던 전국의 지인들까지 죄다 연락을 돌렸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사내 수백 명이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장관도 그런 장관이 없었어요. 태호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거구의 사내가 머리를 땅에 닿을 듯 숙였습니다. 형제 여러분,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험하게만 살아온 내가 이렇게 부탁할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었어요. 내 딸을 살리고 싶습니다. 딱 한 번만 피 검사에 동참해 주세요. 광장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평소 자신들을 친형제처럼 걷어준 두목의 눈물에 사내들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었습니다. 사내들이 하나둘 정장 재킷을 벗어 던지기 시작했어요. 형님, 일어나세요. 이런 건 부탁할 것도 아니에요. 마동 반장이 제일 먼저 셔츠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수백 명의 사내들이 앞다투어 헌혈 버스 앞에 줄을 섰어요. 험상궂은 얼굴들이 누구보다 진지하게 팔을 내밀었습니다. 박 실장은 이 장면을 영상에 담았어요. 회사 인터넷 계정에 기적을 찾는 형님들이라는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그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수백만 명이 보고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험상궂은 사내들의 진심 어린 눈물에 보는 사람마다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급기야 평범한 시민들까지 검사를 받겠다며 병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저도 검사 받을게요. 그 아이 꼭 살아야죠. 너도 나도 팔을 걷어붙였어요. 골수 기증 운동이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단 사흘 만에 수만 명의 새 기증자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어요. 그리고 운동을 시작한 지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기적처럼 보미와 완벽하게 맞는 단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놀랍게도 그 주인공은 첫날 가장 먼저 피를 뽑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태호의 오랜 신복 마동 반장이었어요. 마동 반장은 주치의에게 소식을 듣고는 굵은 팔뚝을 벅벅 긁었습니다. 그러더니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내 피로 그 조그만 천사를 살린다고요. 거참, 이런 영광이 어디 있어. 마동 반장이 가슴을 탕탕 쳤습니다. 뼛속까지 다 퍼줄 테니까 걱정들 마쇼. 그 한마디에 태호와 지안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모든 준비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처치를 마친 보미와 환자복을 입은 마동 반장이 나란히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지안과 태호는 수술실 앞 차가운 벤치에 앉았습니다. 서로의 손을 어찌나 꽉 쥐었던지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어요. 잘 될 거야. 보미는 강한 아이잖아. 태호가 지안의 손등을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지안은 대답 대신 태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수술은 무려 10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병원 복도는 텅 비지 않았어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경호팀 직원 수십 명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다들 두 손을 모은 채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우리 마동이 형님 골수가 어떤 골수인데 끄떡없을 겁니다. 누군가 애써 농을 던졌지만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어요. 마침내 수술실 위에 빨간 불이 꺼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주치의가 걸어 나왔어요. 벤치에 앉아있던 부부가 동시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지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의사를 불렀어요. 주치의의 얼굴에 천천히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술 아주 잘 끝났습니다. 의사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이 몸이 쇄골수를 거부하지 않고 아주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지안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태호의 품에 안긴 채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어요. 며칠을 짓눌렀던 긴장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예요. 복도에 모여있던 사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 굵은 눈물을 훔치며 환호성을 질렀어요. 됐다. 우리 봄이 살았다. 그 우렁찬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며칠 뒤 뉴스에서 한 소식이 흘러나왔어요. 어린아이를 상대로 악질적인 사기와 협박을 저지른 박민환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옥 독방에 갇힌 민환은 벽에 기대앉아 텔레비전 속 그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가 그토록 짓밟으려 했던 지안의 가족이 끝내 기적을 이뤄낸 겁니다. 끝까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네. 민환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비참하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들 돌이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무균실을 낳은 보미는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마동 반장의 튼튼한 골수를 받은 덕분에 핏기 없던 얼굴에 발그레한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까르르 웃는 그 활기찬 미소도 완전히 되찾았어요.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하던 날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엔 꽃다발을 든 직원 수십 명이 길게 늘어섰어요. 보미를 안고 걸어 나오는 부부를 향해 울에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봄아, 축하한다. 건강하게만 자라라. 마동 반장이 보미의 머리를 큰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보미가 그 손을 잡고 까르르 웃자 마동 반장의 눈시울이 또 붉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지안이 들려준 길고 긴 이야기였습니다. 롤러코스터 같던 지난날의 회상이 모두 끝나고 시간은 다시 현재로 돌아왔어요. 따뜻한 봄 햇살이 쏟아지는 대표실이었습니다. 숨죽여 이야기를 듣던 막내 디자이너 유진은 어느새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대표님, 그 사진이 그런 사연이었군요. 유진이 책상의 액자를 바라보며 코를 훌쩍였습니다. 지아는 액자 속 태호의 흉터투성이 얼굴을 손끝으로 가만히 어루만졌어요. 그날 도어락이 뜯겨있던 그 끔찍했던 날 있잖아요. 지안이 잔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날이 내 인생을 구해준 날이었어요. 지안의 목소리에 따뜻한 온기가 묻어났어요. 제일 끔찍한 순간에 제일 좋은 인연을 만났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스튜디오의 묵직한 유리문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말끔한 검은 슈트를 차려입은 태호가 환한 미소와 함께 들어섰습니다. 양손엔 커다란 케이크와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태호의 넓은 어깨 위,
훌쩍 자란 7살 보미가 목마를 탄 채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보미가 두 팔을 활짝 벌리며 지안을 불렀어요. 과거의 그 사투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보미는 건강하고 환했습니다. 지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자기를 향해 걸어오는 두 사람에게 두 팔을 활짝 벌리며 다가갔습니다. 우리 보미 또 컸네. 지안이 보미를 받아 안으며 웃었어요. 태호가 한쪽 팔로 두 사람을 든든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세 사람의 이마가 맞닿는 순간 스튜디오 안은 세상 그 어디보다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찼어요. 유진과 동료들이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곁엔 보미의 생명을 살린 마동 반장도 멋쩍게 웃으며 함께 서 있었어요. 아이고, 보미 아가씨. 삼촌은 안 안아주나. 마동 반장이 너스레를 떨자 보미가 그 품으로 폭 안겼습니다. 지안과 태호가 서로를 마주봤어요.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긴 두 사람의 눈빛 위로 맑은 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비로소 진짜 내 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던 지안이었어요. 그 단단한 깨달음과 함께 시련을 기적으로 바꾼 지안의 새로운 삶은 더없이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보미가 17살이 되던 해의 봄이었습니다. 지안의 회사는 어느덧 전국에 이름이 알려진 큰 기업으로 자라 있었어요. 태호의 보안회사 역시 마동 반장이 어엿한 임원이 되어 든든하게 이끌고 있었죠. 그날 오후 보미가 교복을 입은 채 회사 대표실 문을 빼꼼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학교에서 글짓기 상 받았어. 보미가 상장을 흔들며 환하게 웃었어요. 지안이 도면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 봐. 우리 딸이 무슨 글을 썼길래. 지안이 상장을 받아들었어요. 그런데 제목을 본 순간 지안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나를 2번 살린 사람들. 그 7글자가 종이 위에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야? 지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보미가 의자에 폴짝 앉으며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옛날에 다 얘기해줬잖아. 내가 아기 때 많이 아팠던 거. 보미가 두 다리를 까딱거렸습니다. 나 그때 기억은 하나도 안 나는데 사진은 봤어. 머리 다 빠진 나 안고 우는 아빠 사진. 보미의 목소리가 살짝 잠겼어요. 그래서 썼어. 나를 한 번은 낳아주고 한 번은 살려준 사람들 이야기. 지아는 상장을 든 채 한참을 말없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태호가 보미의 상장 이야기를 듣고는 큰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우리 보미가 그걸 다 글로 썼다고. 태호의 눈가가 금세 붉어졌어요. 아빠, 또 울려고 그러지. 보미가 핀잔을 주며 깔깔 웃었습니다. 아니야. 안 울어. 눈에 뭐가 들어갔어. 태호가 손등으로 눈을 쓱 문질렀어요. 그 모습에 지안도 보미도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보미가 쪼르르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엔 양손 가득 과일 상자를 든 마동 반장이 서 있었어요. 삼촌. 보미가 반갑게 마동 반장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마동 반장은 여전히 우람한 체구였지만 머리엔 어느새 희끗한 새치가 보였어요. 아이고, 우리 보미 아가씨가 이제 다 컸네. 마동 반장이 보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너털 웃음을 지었습니다. 보미가 마동 반장의 손을 잡고 받은 상장을 자랑했어요. 삼촌, 나 이 글 받고 제일 먼저 삼촌 생각났어. 보미가 상장을 내밀었습니다. 마동 반장이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읽어가는 동안 그 큰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 안에
내 얘기도 있나? 마동 반장이 목맨 소리로 물었어요. 보미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삼촌이 제일 많이 나와. 보미가 마동 반장의 팔을 꼭 끌어안았어요. 평생 험한 일만 하며 살아온 사내였습니다. 남 앞에서 눈물 한 방울 안 보이던 사람이었죠. 그런 마동 반장이 작은 종이 한 장을 든 채 끝내 어깨를 들썩였어요. 내 피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큰 사람이 됐구나. 마동 반장이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지안과 태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가만히 맞잡았어요. 밤이 깊어 보미가 잠든 뒤였습니다. 지안은 베란다에 나와 멀리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태호가 따뜻한 차를 들고 그 곁에 섰습니다. 무슨 생각 그렇게 해? 태호가 잔을 건넸어요. 지안이 차를 받아들며 가만히 웃었습니다. 옛날 생각. 도어락 뜯겨있던 그날 밤. 지안이 도시의 불빛을 응시했어요. 그날은 정말 내 인생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지안의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태호가 지안의 어깨를 한 팔로 감쌌어요. 그날 네가 우리 사무실 문을 안 두드렸으면 어쩔 뻔했어. 태호가 나직이 웃었습니다. 나는 평생 그 험한 사무실에서 늙어 죽었겠지. 지안이 태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우리 보미도 못 만났을 거고. 지안의 말끝이 촉촉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같은 곳을 바라봤어요. 가장 캄캄했던 밤에 서로를 만났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밤도 두렵지 않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죠. 거실 한쪽 벽엔 액자 하나가 새로 걸려 있었어요. 보미가 받은 상장이었습니다. 그 옆엔 12년 전 험상궂은 사내와 단아한 여자가 환하게 웃던 그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도 두 사람의 미소는 그날 그대로였습니다. 사람이 가장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비로소 진짜 인연이 손을 내민다고 하죠. 지안은 그 말을 자기 삶으로 증명한 사람이었어요. 도어락이 뜯겨나가던 그 끔찍한 밤이 결국 가장 눈부신 봄날로 이어졌으니까요. 창밖으로 봄밤의 따뜻한 바람이 잔잔하게 불어왔습니다. 지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뜯겨나간 도어락 앞에 섰던 그날, 지안은 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졌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장 캄캄한 그 밤이 결국 가장 따뜻한 인연을 만나게 해준 문이 될 줄 그땐 아무도 몰랐죠. 사람이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비로소 누가 진짜 내 편인지 보이는 법입니다. 나를 짓밟던 사람들은 제 발에 걸려 무너졌고 손 내밀어준 사람들은 끝내 가족이 되어 주었어요. 험상궂은 얼굴 뒤에 숨은 진심 말없이 팔을 걷어붙인 형님들의 의리. 그 따뜻한 손길들이 모여 꺼져가던 작은 생명 하나를 기어이 살려냈습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지금 묵묵히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 손 부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든 순간이 찾아와도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어디서들 듣고 계신가요? 오늘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과 구독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